자, 이제 여러분, 이제 한국의 역사 4강 세 번째 시간 맞이하겠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고구려의 멸망 계기와 백제의 멸망 계기를 다 말씀드렸어요. 삼국시대 때 두 국가가 이제 멸망을 한 건데, 그 멸망되는 시기가 AD 6세기, 그러니까 600년경으로 추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659년, 하나는 660년, 고구려가 659년, 백제가 690년 이 정도에 지금 멸망을 해요. 그런데 그 멸망하게 되는 계기가 다 뭐랄까요? 고구려나 백제나 공통적으로 내부적인 정치를 제대로 이렇게 단속하지 못한 것들이 큰 패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국가를 멸망시키고 통일된 것은 결정적으로 삼국시대에서 마지막으로 웃었던 국가인 신라입니다. 신라는 전략을 중국의 당나라와 손을 잡아서 협상을 통해서 정복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통일신라를 출범시키게 되는 신라라는 국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살펴볼게요. 자, 신라라는 나라는 오늘 그 한국의 지도를 살펴보시면은 사우스 코리아 지역 중에 그 웨스트 사우스 아레아, 그러니까 동남쪽에 위치한 지역이 신라의 지역이에요. 오늘날의 행정구역으로 말하면은 경상남북도와 그 강원도 일대까지. 강원도 일대는 사실 크게 뭐 신라에 영향이 미치지 못하고 있죠. 신라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오늘날의 그 한국에는 관광 도시가 몇 군데가 있는데 유명한 관광 도시가 바로 경주입니다. 여러분 이제 혹시 이제 한국에 유학을 오셔서 관광을 가보고 싶으실 때 서울의 경주도 좋고, 서울에 죄송합니다. 서울의 그 경복궁이나 여러 가지 지금 서울의 사대문 여러분 구경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복 체험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케이팝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요 경주라는 지역은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라가 이 삼국시대 중에 마지막 나라인 신라가 시작된 지역이 경주예요. 그리고 이 경주라는 이 도시를 통해서, 지역을 통해서 사실은 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그 문화의 뿌리도 이렇게 새롭게 재편되거나 새롭게 구성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 코리아 컬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 경주라는 지역은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라는 그렇게 경주 지역에서 이제 시작이 돼요. 기원전 57년입니다. 기원 후가 아니죠. 기원전. 신라는 삼국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고구려와 백제보다 먼저. 왜냐하면 아까 지난 시간이나 지지난 시간에 고구려와 백제가 언제 시작했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기원전 한 십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와 백제보다 신라가 한 30년 전에 건국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세워졌는데 그 고구려나 백제보다는 이 국가의 스트럭처, 구조를 세우는 데에는 가장 늦었어요. 그 늦었던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신라라는 나라가 처음에는 이건 가문 통치라고 얘기를 해서 박씨, 석씨, 김씨.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베트남에서 오셨고 지금 중국에서 오셨고 일본에서 오셨는데 성이 있죠. 영어로 말하면 first name. 예. 여기도 지금 신라에도 이 first name 박, 석, 김 이 세 first name을 갖고 있는 세 가문이 번갈아 가면서 그러니까 로테이션으로 왕을 차지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구려와 백제보다는 국가적인 게 출범하는 게 늦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고구려나 백제는 딱 그냥 하나의 왕족이 왕으로 딱 등극을 해서 일사불란, 그러니까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그 왕족으로 왕이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좀 예를 들어서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주원규라는 교수가
왕이에요. 고구려나 백제의 왕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중앙 집권적인 그 센트럴 컨스트레이션 시스템을 갖고 있다면은 제 왕의 모를 제가 죽을 때 아들한테 물려주겠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려와 백제는 왕족이 하나인 거예요. 1대 왕이 있으면 그 1대 왕의 아들이 2대 왕이 되고 그 2대 왕의 아들이 3대 왕이 되거나 만약에 아들이 없다 그러면은 두 번째 부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을 통해서 또 아들을 낳고 이제 그렇게 왕이 연결이 돼요. 그런데 신라는 처음에 그 왕족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퍼스트 네임이 박석김이라는 세 가문의 사람들이 교대로 왕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왕정 체제를 구축해서 일사불란하고 스트레이트하고 유니티하게 국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고구려와 백제에 비하면 신라는 그 국가의 스트럭처를 세우는데 가장 늦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나중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게 되는 좋은 밑거름이 됩니다. 좋은 밑거름이 뭐냐, 여러분. 그 왕이 자기 아들한테 왕 물려주고 이거 되게 트러블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잡음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 신라는 가장 먼저 국가가 세워졌지만 국가적인 스트럭처가 세우는데 늦었다라는 이유가 퍼스트 네임이 박석김이라는 새 가문이 왕을 교대로 차지하면서 하다 보니까 뭔가 의견 교환은 풍부한데 트러블이 많잖아요. 고구려와 백제는 왕족이 하나니까 트러블이 없는데 신라는 처음에 퍼스트 네임이 박석김이라는 새 가문이 로테이션 하면서 왕위를 차지하다 보니까 의견 교환은 충분한데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일성이 없는 부분 대신에 의견 교환이 잘 되는 부분이 신라를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나라로 성장하게 되는 밑거름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리더십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면 observative 리더는 소통이 필요가 없죠. 커뮤니케이션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대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뭔가를 결정하면 그 결정한 거를 그 신하들이라고 할 수 있죠. 부하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밑에 사람들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신라라는 나라는 처음에 시작이 퍼스트 네임이 박석김이라는 세 가문의 왕들이 교대로 왕을 차지하니까 어떤 observant 리더가 없는 거죠. 힘이 분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분산이 돼 있으니까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조금 혼란스러워 보이는데 이게 나중에는 협상하는 데 힘을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역사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조금은 이렇게 좀 혼란스러워 보여도 이 힘이 분산된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힘이 어떤 한 집단이나 한 정당이나 어떤 것에 다 집중이 되게 되면 어떤 그 다양한 의견이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기에 조금 곤란함을 겪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체제가 뭐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는 죄송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것이 관건이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는 박석김이라는 세 가문이 교대로 왕위를 차지함으로써 힘이 분산되었기 때문에 나라의 어떤 골격을 세우는데 조금 어려웠지만 나중에 그게 소통을 이루어내는 힘이 돼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라고 분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사금이라는 게 이제 왕의 다른 이름이에요.
퍼스트 네임이 박석김이라는 이 가문이 한 번은 박씨에서, 또 한 번은 석씨에서, 또 한 번은 김씨에서 이사금, 군주가 되어졌던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다가 4세기 때 뇌물 이사금이라고 했어요. 이게 뇌물 왕이죠. 사실 왕의 다른 이름을 이사금이라고 했는데, 이때 신라가 이제 좀 정복 활동을 이제 활발하게 시작했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열국시대 때 백제가 마한이라고 얘기했다라면은 여기 신라는 사만 중에 어떤 나라가 남아 있었냐면은 진안이라는 나라가 남아 있었던 거죠. 고구려는 변한. 그래서 고구려는 변한을 정복하고 일찌감치 고구려는 변한이라는 지역을 그냥 나라를 정복해버린 거고, 그 다음에 백제가 사만 중에 마한을 정복한 거고, 마지막으로 신라가 4세기 때 진안 지역을 정복하면서 이게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고 정복을 하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세 가문, 퍼스트 네임을 갖고 있는 세 가문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군주를 세워왔는데, 전쟁을 벌여보니까 이게 너무 절차가 복잡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프로세스가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 의견도 들어야 되고 누구 의견도 들어야 되니까 되게 바쁘고 이렇게 어렵고 되게 긴박한 전쟁 상황에서는 이렇게 의견이나 지도가 통일이 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전쟁 상황은 그렇잖아요. 그 전쟁 상황에서는 의견이 통일되는 게 좋으니까 그거를 경험한 신라가 야, 이거는 이제 한 사람의 가문에서 왕이 계승되는 게 좋겠다. 그게 바로 중앙집권국가. 여기 텍스트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중앙집권국가. Central Control System, Nation. 중앙집권국가로 발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처음에는 세 가문이 교대로 왕위를 차지했죠. 퍼스트 네임이 박, 석, 김. 이 중에 누가 이제는 집중했냐? 김씨 가문이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김씨에 의한 왕위 계승권이 확립이 되는 겁니다. 김씨에 의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한국에 보시면요. 이거는 다 재미있는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베트남에도 여러분 퍼스트 네임이 가장 많은 그 성이 있죠. 중국에도 어떤 많은 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죠. 자, 여기도 이거예요. 한국에도 김씨가 진짜 많아요. 퍼스트 네임이 김씨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퍼스트 네임이 김씨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일신라가 김씨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으니까 이게 지금 벌써 1000몇백 년 전의 일인데 지금도 김씨가 많은 걸 보면 이게 국가가 이어져 내려오는 흐름은 동일한 것 같다라는 거,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김씨가 이제부터 4세기 400년 때부터는 김씨가 왕을 이제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씨에서 나온 왕이 지증왕이라고 있는데, 이 지증왕이 나라의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400년 전에는 이게 신라라는 나라 이름이 아니었어요. 이름이 그 네이션 네이밍, 국가 네이밍이 신라가 아니었는데 4세기 때 김씨 가문에서 나온 왕, 지증왕이 정치제도를 정비하면서 나라의 이름, 이걸 국호라고 얘기합니다. 나라의 이름을 신라로 바꿔요. 그전에는 신라라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뭐 느슨한 이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이름이 아니었죠. 그래서 신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그리고 또 하나 칭호도 왕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왕이 아니었던 거죠. 뭐 군주, 마립간, 이사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약간 왕보다는 약한 개념의 지도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증왕 때부터 고구려와 백제처럼 우리도 강력한 왕이 필요하고 강력한 왕을 요구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왕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신라가 4세기 때부터 이제 나라의 어떤 규모나 체질을 갖추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삼국시대 중에서 백제와 고구려에 비해서도 많이 늦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고구려는 이때 4세기 때 뭐 하고 있었나요? 중국 영토와 지금 막 그 어떤 그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갔잖아요. 그 백제도 사실은 4세기 때 이미 고구려랑 막 싸우면서 군사력을 키우기도 하고 그렇게 성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라가 나라 이름도 이때 신라가 등장할 정도였으니까 제일 늦은 거죠. 고구려와 백제에 비하면. 그런데 제일 늦은 나라가 어떻게 고구려와 백제를 통일하는 삼국 통일의 국가가 될 수 있었느냐. 그게 되게 의문이죠.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국 속담 중에 여러분 늦게 배운 도둑질이 더 큰 도둑질이 된다. 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좀 일찍 시작했다고 해서 뭔가를 일찍 시작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기에 프로페셔널이 된다고 다 보장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시작하는 사람이든 늦게 시작하는 사람이든 뭐랄까 집중력의 차이라고 할까요? 집중력의 차이에 의해서 그 시작한 것의 퀄리티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왕이라는 이름도 먼저 썼죠. 신라보다. 그리고 국가의 이름도 신라보다 먼저 썼어요.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의 전쟁 전략이라 전쟁 어떤 방법 그리고 전투 전략 이런 부분들도 신라보다 더 먼저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앙집권 국가의 체제도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보다 더 먼저 했어요. 그런데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아주 빠르고 집중력 있게 이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법흥왕이 병부, 율령, 공복 자, 이 정도를 통해서 통치 질서를 확립하여요. 자, 이런 것들이 되게 놀라운 지점인데 율령이라는 게 여러분 여기 텍스트 보시면 율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율령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헌법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다우려면은 나라에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법이 있어야지 그 법의 기준으로 법을 어긴 사람들을 처벌하고 심판을 할 수가 있죠. 아니 법이 없는데 법이라는 그 엄밀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누군가가 감옥에 가두거나 벌을 준다라고 하면은 그게 객관적이고 명백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신라는요, 이 율령이라고 말하는 법을 제정하는 걸 되게 신경을 썼어요. 그러면은 이 법을 제정하게 되면은 가장 얻는 효과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국가를 가장 깊게 트러스트, 신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평하게 이걸 다스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왕이라고 해서 왕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왕이 어느 날은 술을 마시고 기분이 나빠서 신하를 죽인다든지. 그런데 이거는 왕이니까 나는 멋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버리면 비록 왕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한 신하나 백성들이다 하더라도 그런 왕의 제멋대로의 모습을 보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실망을 하겠죠. 그리고 기준이 없으니까 도대체 저게 무슨 기준이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신라는 왕이 강력하게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왕도 이 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어떤 기준을 마련한 거예요. 그게 율령발포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골품제도를 정비하고 골품제도가 이게 신분제도예요. 그리고 불교를 공인해서 성장하는 세력들을 포섭해요. 자, 불교. 이게 종교입니다. 근데 고구려와 백제는
종교를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킬 생각을 거의 안 했어요. 그런데 신라는 불교라는 어떤 종교를 통해서 이 나라를 뭔가 세력을 포섭하고 중앙집권체제를 다지고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데 효과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여러분, 종교가 부정적이다 긍정적인걸 떠나서 우리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신라라는 나라 역시도 율령이라는 법을 통해서 왕도 그 법을 지킨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백성들의 트러스트, absolute trust, 절대적 신뢰를 이끌어냈고, 그리고 또한 불교를 받아들여서 내부적인 결속을 다질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아까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의 차이가 뭘까요? 자, 고구려와 백제는 사실은 이 법을 많이 절대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조금 자의적으로 자기가 멋대로 조금 행동할 수 있는 근거가 고구려와 백제는 있었던 거죠. 하지만 신라는 왕이라 하더라도 법을 지키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왕도 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을 말함으로써 많은 백성들을 설득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종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내적인 안정감을 백성들에게 부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버프왕에서 이어진 게 진흥왕이에요. 진흥왕 역시 활발하게 활동해요. 그리고 진흥왕은 화랑도라는 국가적 조직을 개편합니다. 화랑도라는 게 이제 국가적으로 뭔가 활동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내부 조직이에요. 그래서 신라가 이 내부적인 시스템이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정확하고 정교하고 되게 치밀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팎으로 신라는 율령, 곧 법을 제정해서 왕도 그 법을 따르겠다라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선포함으로써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내고요. 화랑도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많은 국가의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었죠. 고구려나 백제는 그게 약했어요. 고구려나 백제는 몇몇 왕족이나 귀족들의 이렇게 내부적인 결속은 아주 탄탄하게 다졌지만 많은 양의 그 백성들, 평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귀족이나 왕족이 아닌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렇게 효과적으로 컨트롤하지는 못했었어요. 하지만 신라는 화랑도라는 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평민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백성들 역시도 효과적으로 흡수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전체적으로 아주 유기적으로 치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 자, 그렇게 내부적인 결속과 군사력을 다지다 보니까 신라가 고구려의 지배 아래 있었던 한강을 빼앗고 함경도까지 진출도 하고요. 그리고 대가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국시대 보시면 가야라는 나라가 기억하실 거예요. 그 가야를 결국 562년에 정복을 해요. 그리고 한강을 붙잡아요. 백제는 한강에서 고구려를 통해서 한강을 놓쳐버리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신라는 그걸 한강을 붙잡아요. 그러면서 이 동해를 이렇게 차지합니다. 자, 동해를 차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 황해를 차지하는데 중국하고 교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제하고 고구려는 중국과 뭔가 교역을 하려는 그런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이 신라는 처음부터 커뮤니케이션의 힘이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중국, 그 당시에는 당나라겠죠. 당나라와 교역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신라는 당나라와 협상을 통해서 나당 연합군을 결성해서 660년에 백제,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자, 그리고 당나라군과 아까 협상을 또한 통해서 삼국 통일을 이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라가 고구려를 이제 멸망시키면 고구려의 영토를 분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할을 통해서 신라는 지금의 코리아 맵을 보시면 지금 코리아 맵이 반도국가로 되어 있잖아요.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를 통합해서 지금의 코리아 맵에 있는 영토를 차지하게 돼요. 그걸 바로 삼국통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이제 한국의 역사에서 거의 중간까지 오신 거예요. 삼국시대의 형태와 통일까지 한번 오늘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따로 과제는 없고요. 중간고사도 미들 테스트를 레포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관계된 그 교재, 그 텍스트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걸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